자, 이번에는요. 우리 전공 분야죠. 군인들이 저는 이제 주변에 이제 군인들이 좀 있는데 군인들이 국제 정세에 굉장히 이 해안이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원식 장군인데 국제 정세 특히 뭐 이렇게 미국과 중국 관계라든지 극동아시아의 문제라든지 이런데 그 문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미동맹이 어떻게 지금 많이 훼손됐지만 그래도 미국은 그렇게 포기 안 하겠죠. 그렇죠. 지금 당장은 안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동맹의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미국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익이 좀 없어도 너무너무 두 나라가 신뢰가 돼서 동맹이 유지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특별히 미국하고 영국처럼 여러 가지 문화적이나 여러 가지 교류가 되어 있는 곳은 뭐 당연히 또 이득도 되지만 그 이득 이전에 여러 가지 정서적 유대감이나 문화적 유대감이 있긴 하지만 나머지는 다 이익 베이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미 동맹이 미국 사람이 아버지의 부자재간처럼 이익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배를 해주지는 않을 거고 분명히 이제 한국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데도 한국에 있는 경우는 한국이 이익을 해치는 그 손해나는 부분보다 소위 한미동맹을 파괴시켜서 이별을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내는 손실이 많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딱 간단한 겁니다. 한국이 차지하는 소위 국제 질서상 미국의 이익이 크기가 얼마큼 될까? 한국 사람들은 이게 무한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무한대라는 건 없고요. 이건 유한대입니다. 근데 유한대인데 이 본질적으로 볼 때 일본, 필리핀보다는 지정학적, 태생적으로 이익의 크기는 작아요. 그러니까 1905년 러일 전쟁이 이제 이미 성전이 굳혀지니까 카스트라 테프타 밀락 잘 아시잖아요. 그죠? 데오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을 때 테프트 국무장관하고 카스라 이제 일본 외상이 맺은 그 필리핀은 미국이 가질게 한반도는 일본이 가져. 그다음 1945년 우리가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이 됐잖아요. 일본이 항복하고 그때 그리고 있다가 1949년 1월에 에치선 라인이라고 기억하시죠?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 열애됐습니다. 알루샨 열도, 일본 열도, 필리핀을 연하는 선에.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한국의 주둔을 해서 육군이 주둔을 해서 한국을 극동 방위한다고 하기에는 그 앞에 있는 한국 지도를 보고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위에 있는 그 큰 유라시아 대륙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육군을 대부분 동원 해제하고 해공군에 의해서 겨우 군사상의 어떤 균형을 유지하는데 한국이 너무 비용 대 부담이 컸던 거죠. 그래서 빠져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6.25가 났어요. 6.25 전쟁. 6.25 전쟁이 끝나고 53년도, 52년도 대선에 이제 아이젠하워 정부가 들었었거든요. 아이젠하워는 다시 에치슨 라인으로 돌아가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벼랑끝 전술을 편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벼랑끝 전술 때문에 53년도 조인하고 54년도에 발효가 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걸 통해서 한국이 처음으로 미 지상군이 영구 주둔하게 돼 있는 상호 방위적 동맹 체제가 출범한 겁니다. 이승만 박사 큰일 한 거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일본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훨씬 지정학적 가치가 낮은데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해서 이걸 묶어두고 그 뒤로 대한민국이 성장을 하면서 미국이 자랑스럽게 롤 모델로 생각할 수 있는 나라만큼 가치를 높여줬지. 높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전에 참전해주고 미국하고 같이 이 이익을 나누면서 윈윈 되면서 태어나기는 좀 볼품없이 태어났는데 후천적으로 노력을 해서 키운 겁니다. 그렇죠. 지금 문재인은 그 후천적인 노력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그 후천적인 노력의 가치가 이익의 가치가 거의 상쇄되면 선천적인 거로 남을 때입니다. 그러면
1940년대, 50년대에 비해서 한국의 태생적 가치가 높아졌느냐, 낮아졌느냐, 이걸 비교해보면 또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높아진 점도 있고 낮아진 점도 있습니다. 높아진 점은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규모가 커서 미국 GDP 한 1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1조 한 6천억 달러, 미국이 21조 달러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13분의 1 정도면 미국이 한 산술적으로 4-5개 주에 GDP와 맞먹는 게 제법 큰 규모입니다. 큰 규모죠. 그 다음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한국이 원천 기술 중에서 뛰어난 것들이 사실은 원전 기술도 뛰어났고, 그렇죠. 그런데 진짜 그건 좀 후발 기술이었고, 이 반도체나 ICT는 거의 뭐 후발이긴 했는데 거의 따라잡고 거의 뭐 새롭게 시작하는 업이라 굉장히 이 ICT는 발달돼 있어요. 네. 이 중에서 일부 기술이 한국을 만일 중국 영향권, 북한은 아무것도 아니고 미국 생각이 중국 영향권에 주면 그렇지 않아도 화웨이부터 중국 제조 2025를 막으려고 미국이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 핵심이 ICT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석유화학이나 기타 몇몇 소재 분야에서도 뭐 2차 전지 배터리니 뭐 이런 분야에서도 제법 괄목할 성장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중국한테 넘어가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의 국력의 신장, 한국의 중요한 산업기술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그전보다 가치가 향상된 것이 과거보다는 태생적 지정학적 가치의 상승분으로 볼 수 있고요. 마이너스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미국이 국제 질서를 움직이는 수단 중에서 냉전 때, 미소 냉전 때는 군사적인 수단 외에는 없었어요. 예. 뭐 소련을 외교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었고 소련이 자기네끼리 공산주의 경제 블록끼리 이게 통상을 하는데 요즘 같으면 달러 환율 가지고 공격도 안 되고요. 예.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소련이 하나의 약점이 있었죠. 모든 경제적인 이득을 석유 가스로부터 정부 재정의 70%를 하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유가라고 하는 것이 73년 1차 석유 파동 4차 중동경 전에는 1배럴에 2.5달러였어요. 예. 이게 73년 4차 중동 경쟁 79년 2월에 이란 호메니 혁명에 의해서 두 번에 걸쳐 석유 파동이 있었죠. 이게 80년대에 42달러까지 올라갑니다. 17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소련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것을 레이건 대통령이 준비해서 85년에 북해산 브렌트유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썼어요. 그 설명도 하려면 긴데 어쨌든 86년에 1배럴에 10달러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소련이 89년쯤에 거들나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91년 붕괴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저유가는 90년대 후반까지 인류가 경험한 15, 16년 동안에 가장 장기간 10달러대의 긴 석유 저유가의 시대를 맞이해서 막 산업이 일어나. 그러다 돈까지 풀고 해서 동구권까지 시장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가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소위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본격적으로 석유를 많이 써서 소위 이 유가가 오르기 전에는 아주 이런 시대가 있었고 소련이 붕괴됐거든요. 그거 외에는 군사적인 수단, 기름 좀 말이 길었습니다만 유가와 군사적 수단 외에는 소련을 좌지우지하는 수단이 없었어요. 근데 냉전이 붕괴되고 미국은 외교를 가지고 과거에 19세기나 20세기 초반에 영국이 했던 것처럼 군사뿐만 아니라 외교적 수단으로 세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이 아주 쓸 수 있는 폭이 커졌어요. 군사 외교. 또 하나는 전 세계가 자유시장 질서에 들어다 보니까 경제, 그중에서 금융, 또 그중에서 달러라고 하는 기축통화가.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 질서에 있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전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85년 프라자 합의에서 10년 동안 3배로 값을 올리니까 잘 아시다시피 잃어버린 20년 됐죠. 완전히 일본의 모든 제조업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 때 B-29가 폭격으로 부딪힌 일본 공장보다 프라자 합의 한 방에 망한 공장이 그러니까. 100배, 1000배가 됩니다. 일본 제조업이 공동화 현상이 났어요. 얼마나 강한 수단이에요. 달러 패권이라게. 이렇게 많아졌다. 그 다음에 군사적 수단도 해공군의 비약적인 발전. 특히 공군, 우주를 장악하니까. 그 전에 지금도 지상군이 필요 없는 거 아닌데 저는 육군 출신입니다. 4, 50년대 육군이 차지하는 군사력 비중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작아지고 공군이 다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뭐 백길이 대포 쏘다가 2차 세계대전 기하로 배도 결국은 비행기로 가서 싸우는 거야. 항공모함 띄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공군이
전장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수단이 됐는데 미 공군과 해군이 5대 양육대주의 바다와 우주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한국의 지상군을 배치하지 않아도 중국을 달러 패권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중국을 일본처럼 잃어버리 한 십몇 년 만들어서 그러면 뭐 미국한테 노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고 설사 거기서 배를 타고 나오더라도 위에서 딱 바라보면 미사일 한 방이면 못 나옵니다. 미국한테 일본이라는 데서 또 막아도 돼. 그러니까 일본, 필리핀 요 연안선이 소위 말해서 에치선 라인의 군사적 전략적 효용 가능치가 50년대보다 40년대 중반보다 지금 월등히 높아졌다. 아하, 그 이유가 해공군의 비약적인 발전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군사적 수단 외에 외교적인 수단, 경제적인 수단, 금융적 수단, 그 다음에 해공군의 비약적인 발전, 그 다음에 미국 국민들이 세계에서 지금도 한 700여 군데 해외 기지가 있는데 다 좀 축소할 예정이에요. 우리가 세계 경찰을 하면서 돈 쓰는 건 싫다. 그런 사람한테 표를 안 줘요. 그리고 미국이 세계 경찰을 할 수 있는 동기가 구소련이 망하고 그 다음에 유럽 늘 그 다음에 90년대 이후에는 중동이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이제 유가에 대해서 셰일 혁명 등으로 미국이 굳이 옛날처럼 많은 돈을 들여서 세계 경찰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각지에 막 이 수백 군데 배치된 지상군 기지는 싹 끌어들여서 제일 가운데 한 군데 좀 모으고 해공군으로 미본토에서도 날라오잖아요. 공군이. 그렇죠. 해공군으로 보면 다 해결될 건데 뭐하러 문재인 정부가 저렇게 우리를 약올리고 뭐 여기서 대진년이 담장 뛰어넘고 뭐 쭉 하는데 미국 대사한테 테러하고 그러니까 지상군 빼고 니들 남북한끼리 니들끼리 싸우는 건 알아서 해라. 중국이 끼어 나오는 것은 대한해협선언은 못 나오게 해놓겠다. 그 다음에 중국을 소위 금융적으로 자기 통제하게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도 1950년 중국은 미국하고 전쟁을 할 수 있었어요. 왜? 농업국가고. 통상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통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련이라고는 동국권과 제한된 통상만 했단 말이죠. 지금은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자유세계와 완전히 세계 최대의 통상국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석유의 1년 소비량의 52%는 해상 수송을 해요. 미칠함대가 브로킹하면 그냥 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산업적인 섹터보다 만일 중국이 미국하고 전쟁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으면 중국 금융시장, 자본시장 하루 만에 붕괴됩니다. 그렇죠. 누가 미국하고 전쟁하고 있던 나라에 어느 사람이 투자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은 뭐 중국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다는데 그 사실은 빌린 차용 정서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하고 싸우는데 내가 돈을 왜 갚습니까? 유식한 말로 자산 동결. 그렇지. 지금부터 내가 니한테 빌린 것은 안 갚아. 그리고 네가 투자하는 공장 다 나가. 다 우리 소유야. 이래 버리면 중국 미국 국채 많이 갖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중국은 미국하고 못 싸우는 나라입니다. 자, 이런 형편이 우리 국민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작년에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정책을 피우면 주한미군이 거의 99%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것만 딱 돼서 저를 또 주한미군 철수로 온 자라고 주장하는 참 보수파들도 내용이나 보고 해야 되는데 참 이렇게 지금 한미동맹을 이렇게 신뢰를 우리가 손상을 시키면 언제든지 미국이 대안을 찾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한미동맹 플러스 한일동맹으로 소위 린치핀과 코너스톤을 한꺼번에 일본한테 맡겨도 점점 가능한 시기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미동맹을 소중히 해야죠. 우리가 매달려야지, 솔직히. 그리고 그쪽에도 그만큼의 이익을 줘야지. 그렇죠. 이게 이익이 윈윈이 돼야지 우리만 먹겠다고. 근데 좀 매달리면 안 되고요. 아니 이제 왜 우리 자유우파는 또 그건 알아야 돼요. 아니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렇죠. 이렇게 윈윈이 돼야지. 맞습니다. 그건 우리가 명심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자유우파 중에서는 뭐 미국 우리 자유우파의 소위 보수의 상징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한미동맹 중시하고 미국하고 동맹을 중시했죠. 그러나 당당했습니다. 그럼 이승만 대통령 아까 벼랑끝 전술했죠. 닉슨 닥트린에 의해서 미칠사단 빼고 그다음에 지미 카터가 주한미군 철수한다니까 핵 개발해 버렸어요.
그리고 당당했어요. 오히려 79년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6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 하려고 지미 카터 한국에 왔을 때 청와대 불러서 훈계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카터가 기분 나쁘다고 호텔에 안 들고 오산 그 미군 부대에서 있으면서 아침에 팬티 입고 하는 게 조깅이 우리 조깅이란 게 뭐냐? 조깅 선풍이던 거 아마 나이 드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그때입니다. 맞아요. 당당했어요. 근데 그게 왜 당당하게 됐느냐 하면 윈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후차게. 그리고 또 윈윈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도 아랫사람이든 뭐 나보다 예를 들면 돈이 작거나 권력이 약한 사람이든 참 올바르고 당당하게 자기 역할을 다해. 그럼 함부로 못합니다. 윗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박정희 이런 사람처럼 정말 그 대통령 밑에 국민이 일치단계를 해서 열심히 하고 당당하게 놓으면 강대국도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국방은 우리가 지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뭐 그 세금 내는 거 아까워하고 국방비 내는 거 아까워하고 맨날 뭐 이러다가 아이고 미국 제발 있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4대 중하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분들은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익을 나눴어요. 이게 뭐냐면 한미 상호방위조의 기본은 상대방이 침략을 받더라도 내 침략인가 똑같이 서로 도와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안보 위험이 뭐예요? 북한이나 중국 같은 대륙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는 게 안보 이익인데 미국은 국토를 침략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없죠. 캐나다나 멕시코, 대서양 태평양을 미 해공군을 뚫고 건너와서 상륙작전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안보 이익이 뭐냐? 전 세계에서 세계 최고의 지도국가로서 미국이 원하는 국제 질서를 만들기 위한 안보적 이해관계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동참을 거기에 해줘야 윈윈이 되고. 그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당당하고 뭐 예를 들어 집안 똑같잖아요. 큰형님이 아주 부자면 큰형님이 100만 원 내면 다음에 10만 원 내고 남이 부자 친구가 10번 밥 사면 아이 좀 된장찌개 한번 살게. 네. 그래야 관계이 됩니다. 그래서 늘 얻어먹고 옆에 따라다니면 종입니다. 그런데 종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귀하게 하지 않으면 천대받습니다. 지금 김정은, 시진핑이한테 문재인이 당하는 꼴이 똑같은 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입니다. 당당한 자주의식. 거기에 전략적 이해에 따라서 정확하게 윈윈할 수 있는 점. 이렇게 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건강하게 발전시키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역량도 이미 컸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한국의 이 모든 문제는 바로 그러한 기본이 없는 문재인 정권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 통합당, 그러니까 미래 한국당에서 비례공천 잘했네. 이런 논리와 사상으로 무장한 신원식 장군이 제가 제일 못한 것 같습니다. 후보들 더 훌륭한 후보들이 더 많아요. 자, 뭐 하여튼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네, 신원식 장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